세종특별시에 있는 한 술집, 근처 대학교에서 축제라도 있는 듯 술집에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남녀노소 수다를 떨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테이블만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듯 엄숙하고도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는 중년의 외국인 교수는 자신의 앞에 있는 한국인 대학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영문모를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당하던 한국인 청년이 코를 만지며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외국인 교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 채 머리를 감싸쥐고는 테이블에 머리를 숙여버리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교수는 한국의 술집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루과이에서 생명공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루이스 토스카노라고 합니다. 20년이 넘게 지금의 우루과이 대학교에서 전공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우루과이 연구기관을 벗어나 다양한 나라들로 초청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생명공학 분야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한 탓인지 최근에는 저희 이름이 어느 정도 이쪽 업계에서는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유럽권이나 미국, 심지어는 아시아 나라들의 대학교까지 무려 200번 이상의 공개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많은 초청 강의를 다닌 탓인지 저에게 번아웃과 비슷한 우울감의 증상이 오게 되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 초청 강의가 아닌 제가 가고 싶은 나라들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다른 교수의 강의를 그저 들으러만 가는 마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는 얼마 전 한국의 도시 중 하나인 세종특별시라는 지역에서 정말 오랜만에 초청 강의를 받아 한국에서 생명공학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한국은 제가 한창 초청 강의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1년에 2번씩은 꼭 참석했을 나라일 정도로 저에게 익숙한 나라였지만 제가 이번에 새롭게 다녀온 세종이라는 도시와 그곳에서 진행한 대학교 초청 강의는 저에게 다소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대학교의 생명 나노학 관련 강의에 초청받은 저는 사실은 그곳에서 외국인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교수 친구의 요청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뜬금없이 서울이 아닌 전혀 처음 들어본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초청 강의를 해달라는 친구의 말에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대부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곧바로 서울로 직행해 짧은 강의만을 마치고 다시 우루과이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한국의 다른 도시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우루과이 대학교에 다니던 중 한국의 대학교로 이민교수를 떠났던 친구는 세종이라는 도시에 오면 제가 굉장히 놀랄 것이라며 저를 자꾸 설득했고 저는 친구의 말에 이번 한 번만이라는 조건을 붙인 뒤 세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종에 도착하고 제일 처음 놀란 건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듯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서울과 다르게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없는 것은 조금 신기하긴 했으나 세종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자전거를 이용해 녹지가 풍부한 세종의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녹지와 도시의 쾌적한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진국인 미국이 도시와 공원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미국의 공원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더러운 공원의 환경과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것에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데 세종시에 있는 정말 수십 개의 공원들은 자전거 도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달릴수록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저와 친구였기에 그렇게 긴 시간을 이동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저와 같은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 쉼터는 물론 너무나 다양하게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자판기는 편리하다 못해 마치 게임 속에 나오는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한국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세종이라는 도시를 겪으면 겪을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없는 사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화된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풍부한 공원 녹지시설과 그러한 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처음 보는 생활 편의시설들은 한국이 아니라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 가며 계속해서 놀라는 저희 모습에 이미 5년 정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저의 친구 로체트는 뜬금없이 시간을 확인하더니 지금부터 한국의 세종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자전거를 타고는 세종시에 있는 한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뒤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다소 지쳐 있었던 저였지만 로체트가 소개해준 장소에 다다른 순간 정말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규모의 엄청난 인파의 한국인들이 저마다 악기를 하나씩 손에 쥐고는 풀밭에 앉아 음악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저 평범한 야외 공연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매우 특이한 것은 중앙무대로 인파들이 몰려간 탓인지 공원 풀밭에는 사람들의 짐이 그대로 돗자리 위에 놓여 있었고 심지어는 고가로 보이는 듯한 명품 가방까지 그저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생활하던 나라인 우루과이였다면 애초에 이러한 야외 공연을 진행할 깨끗한 공원조차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이러한 단체의 야외 공연을 하더라도 너무나 위험한 치안 때문에 야외에서 무언가를 즐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환경이었을 것인데요. 특히나 미국의 유명한 공원도 몇 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던 저는 그러한 미국의 공원에서조차 보지 못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 버스킹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고 그 누구도 주인 없는 짐을 노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눈앞에 있는 가방들과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다면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것인데 어째서인지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은 오직 무대 중앙의 야외 공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자신의 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군요. 당황한 제 모습에 제 친구 로체트 또한 자신이 한국으로 처음 오고 나서 제일 적응이 되지 않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절도에 대한 시민의식이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었고 저에게 우루과이에서 살아오던 수십 년의 세월로 만들어진 불안한 생각들은 한국에서만큼은 모두 잊어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의 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평화로운 공원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았죠. 짧은 공원의 음악 체험을 마치고 로체트의 집에서 마지막 강의 파일을 정리하기로 한 저는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라는 도시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대중교통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공공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에 맞게 잘 갖추어진 세종시의 자전거용 도보는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다니면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던 저로서는 운동도 할 겸 깨끗한 도시를 가로질러 저렴한 비용으로 꽤나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로체트는 자기 집에서는 지금 아내가 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뜬금없이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강의 파일을 정리하자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 저는 로체트의 말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가의 노트북을 이용해 파일을 정리해야만 했던 저는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도 길거리에서 노트북을 펴고 강의 파일을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두커니 서 있던 저를 뒤로하고 로체트는 갑자기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는 길거리에 있던 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친구의 뒤를 따라 마찬가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살아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카페도 아닌 정말 엄청난 크기의 사무실이라고 할 만큼 고가의 사무기계들이 많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한국인 대학생들이 각자의 비싼 노트북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의심했던 것은 사무실 내부에 있는 의자나 책상, 심지어는 단순한 조명기구까지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비싸 보이는 사무용 가구들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체트는 저의 모습에 폭소를 터뜨리더니 이곳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스터디 카페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저는 바로 옆 공간에 준비되어 있던 커피바를 보고 정말 이게 뭐하는 곳이지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곳은 누구라도 편하게 저처럼 업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들과 업무를 위한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스터디 카페라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도서관도 경험해본 저였지만 어째서인지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의 스터디 카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업무를 위한 도서실과 같은 공간 중 최고로 쾌적하고 신식 오피스 용품들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죠. 저는 차근차근 로체트의 안내를 받아 너무나 깨끗한 한국의 스터디 카페를 둘러볼 수 있었고 엄청나게 비싼 초고가의 복사기와 컴퓨터, 심지어는 무료로 휴대폰 배터리까지 빌려주는 그곳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당장 업무를 정리해야 했었지만 저는 한국의 스터디 카페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렸고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렵더군요.
약 2시간의 시간을 들여 스터디 카페에 신기함에 빠진 채 바로 다음날 있을 공개강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저는 로체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곧바로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한국의 대학교에서 진행한 저희 공개 강의는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는데 특별하게도 그곳의 몇몇 한국인 학생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다면서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더군요. 어차피 시간도 남았고 어젯밤 겪었던 스터디 카페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 위해 약 일주일 정도는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었던 저는 한국인 학생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한국인 대학생들을 따라 번화가에 있는 한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주라는 술을 처음 마셔본 저는 깔끔하면서도 알싸한 그 맛에 곧바로 빠져들었고 한국인 학생들은 소주를 잘 마시는 저희 모습에 정말 한국인과 다름없는 간을 가졌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짧은 공개 강의였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제가 강의를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게 중요한 질문들을 해줬기에 저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더욱 분위기를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학생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하며 술을 마시던 저는 곧바로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이제 그만 자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마시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술이 가득 들어있는 냉장고로 다가가 자기 마음대로 술을 꺼내오고는 저의 잔에 다시 술을 따라주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학생의 행동에 그 학생을 향해 당신 지금 술을 훔친 것이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던 나라인 우루과이는 물론 제가 겪은 미국이나 심지어 유럽권의 나라들까지도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에게 아무런 말 없이 술을 가져오면 그 즉시 몰래 술을 훔치려던 행동으로 지목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희 고함 소리를 들은 한국인 학생의 뒤에는 가게의 주인으로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저를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학생의 인성을 똑바로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관리하던 학생이 지금 술을 훔쳤으니 직접 계산하겠다고 했고 그 즉시 계산대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시더니 한국인 학생에게 영어로 말을 전해달라며 무언가 귓속말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후 제가 들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인 학생은 저에게 한국에서는 가게의 주인이 바쁘면 반찬이나 물 심지어는 술과 간단한 음료까지 알아서 자리로 가져온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렇다면 계산할 때에는 주인이 그걸 모르지 않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냐고 말을 했지만 한국인 학생은 또 한 번 작은 미소를 보이더니 자신이 아는 한국인들은 절대 그러한 수량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실제로 바로 그 순간 가게에 있던 한 한국인 손님들이 계산대로 다가가 추가로 술을 3병 정도 시켰다는 어렴풋한 한국말을 하는 것이 들려왔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어떤 한국인 손님들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가져간 술이나 음료수들의 수량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한국인 학생은 저의 표정을 살피더니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민의식이 근간이 된 다양한 생활편의 문화들이 자리 잡혀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그러한 신뢰에서 시작된 행동들이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저는 엄청난 도덕성을 갖춘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고 약 2일의 기간 동안 겪었던 한국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정말 감동적인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도 왜 그렇게 비싼 사무용품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떠올릴 수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도덕적 신뢰가 있기에 그러한 공용시설들이 생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진짜 선진국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술집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서비스로 직접 만드셨다는 막걸리를 주시더군요. 저는 학생들에게 곧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나 몰랐던 저의 무지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학생들은 한국인들의 특성을 잘 모르면 당연히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모든 술자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주인 아주머니께 다가간 저는 학생들에게 배운 어색한 한국어로 추가했던 술병의 개수를 직접 말씀드렸고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다음에 또 오라는 명함까지 주시더군요. 단순한 술자리로 시작된 자리였지만 가게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제가 지금껏 경험해오던 모든 상식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약 일주일 동안의 짧은 한국 여행을 조금이나마 즐길 수 있었던 저는 한국에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도덕적 신뢰가 바탕이 된 사업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특별했던 경험을 친구에게도 말해주게 되었는데 친구 로체트는 제 말에 폭소하며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구나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다시 우루과이로 돌아온 저는 생명공학 전공을 뒤로 미루고 한국과 관련된 인문학 계열로 전공을 옮기려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회 경험은 저의 교수로서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전공 과목들이 많이 창설된 상태더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진행될 한국과 관련된 강의에서 제가 겪었던 한국 술집에서의 특이하고도 소중한 경험을 다른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게 될 것 같습니다.